아들, 내가 장가를 잘못 들었구나. 이런 몰상식한 며느리를 어떻게 데려왔느냐? 74세의 최 씨 어머님이 50세 된 아들 최동훈의 머리채를 움켜잡으며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동훈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잡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져 마루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동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동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후배들을 이끄는 부장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76세의 최 씨 아버님이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답답한 듯 한숨만 내쉬고 계셨어요. 아버님의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손으로는 계속 무릎을 두드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아버님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어머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20년간 우리 집에서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계산해봐.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이면 얼마야? 갑자기 용돈을 끊어버린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어머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벽 너머에서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는 듯한 기척이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20년간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용돈을 끊어버린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8살 박미영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시댁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내린 결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가족 간의 진정한 효도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가족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 간의 도리와 의무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댁을 잘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여기며 사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고 희생하며 묵묵히 살아온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선량한 마음이 악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희생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 박미영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28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20년째 한 번도 시댁 용돈을 거른 적이 없는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남편 최동훈과는 대학교 경영학과 동기로 만나 3년간 진지한 연애를 한 후 서로 깊이 사랑하며 결혼했고 시댁 식구들과도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미영은 키가 16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언제나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큰 손에는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고 항상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 스타일을 고수했어요. 대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그녀는 숫자에 밝고 계산이 정확한 성격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박미영이 결혼 초기부터 시댁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던 이유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효도해야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박미영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이런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딸이 시댁을 잘 모시길 간곡히 당부하셨고, 박미영 본인도 그게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내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만큼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 그게 우리가 너를 키운 보람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단다. 친정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박미영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결혼 첫 해부터 박미영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미영의 월급이 세후 200만 원 정도였는데 신혼부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집 전세금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고 살림살이도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 돈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님, 이번 달 용돈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박미영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시댁을 찾아갔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준비해서 예쁜 용기에 담고 정갈하게 차려입고 새 지폐로 바꿔온 현금을 하얀 봉투에 깔끔하게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부모님께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었어요. 최 씨 어머님도 처음 몇 달간은 손사래를 치며 진심으로 사양하는 듯 했어요. 아이고, 미영아, 이런 걸 왜 가져왔니? 너희들이 살기도 바쁠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으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당연한 듯이 받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박미영이 조금 늦게 오면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동훈이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어.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미영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제대로 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시부모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박미영이 직장에서 승진할 때마다 시댁 용돈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60만 원으로, 대리에서 과장이 되었을 때는 70만 원으로,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을 때는 80만 원으로, 그리고 작년에 부장으로 진급하면서는 드디어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 현재 박미영의 연봉이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세후로 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받는 셈이에요. 그 중에서 100만 원을 시댁에 드린다는 건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남편 최동훈도 처음 몇 년간은 박미영의 이런 마음을 정말 고맙게 생각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만났을까? 우리 어머니가 미영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동우는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에서도 박미영의 효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동훈의 표정과 태도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매달 시댁 용돈을 준비할 때마다 동훈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거나 괜히 한숨을 쉬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못 본 척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동훈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면서도 박미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 부장 자리를 맡으면서 업무 부담도 늘어났고 집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웠을 테니까요. 박미영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과 자신의 아침을 준비하고 7시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저녁에는 6시쯤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시댁을 방문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루틴이었거든요. 여보, 시댁에 다녀올게요. 박미영이 정갈하게 차려입고 준비한 반찬 용기들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할 때마다 최근 들어 동우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라며 함께 기뻐했는데 요즘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모른 척 했거든요. 박미영은 그런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20년을 살다 보면 이런 시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은 박미영이 사는 수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 살고 계시는데 집 앞에는 작은 화단이 있고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가꾸시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셨는데 볼 때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어머니께서는 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작은 체구에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시어머니는 언제나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는 미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단정한 얼굴이셨거든요. 어머님, 이번 주에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박미영이 준비해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감탄하며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미영아,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마운 표현을 들을 때마다 박미영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정성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는 분이셨지만 박미영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젊었을 때 목수 일을 하셨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만두시고 지금은 집에서 소일거리로 작은 목공예품을 만드시곤 했습니다. 미영아, 고맙구나. 덕분에 우리가 참 편안하게 살고 있어. 시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박미영은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시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용돈을 드릴 때도 박미영은 항상 같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새 지폐로 바꿔온 100만 원을 넣고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럽게 시부모님께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계실 때 정중하게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지, 이번 달 용돈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처음 몇 년간은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사양하려고 하셨어요. 아이고, 미영아, 이런 걸 왜 계속 가져오니? 너희들도 살기 바쁠 텐데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박미영은 고집스럽게 계속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도 박미영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어요. 박미영은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미영이 시댁 용돈을 늘려나간 건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마다 시부모님께도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미영의 연봉이 오를 때마다, 승진할 때마다 용돈도 함께 늘렸습니다. 저희가 더 여유로워진 만큼 시부모님께도 더 편안하게 지내시게 해드려야죠. 박미영은 이런 생각으로 용돈을 늘려나갔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시댁에 이렇게 많은 용돈을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박미영은 그게 자랑스럽기까지 했거든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박미영은 자연스럽게 시댁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기분이 좋아져요. 동료들은 박미영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미영 씨, 정말 대단해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미영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이정숙은 종종 박미영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미영아, 물론 효도는 좋은 일이지만 매달 100만 원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 너희도 나중에 노후 준비해야 할 텐데. 정숙의 이런 말에 박미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숙아, 돈은 벌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시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박미영의 이런 답변을 들으면 정숙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거든요. 시동생 최동수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동훈보다 5살 어린 45살로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부부만 살고 있었어요. 시댁 근처에서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영이 시댁에 갈 때마다 동수도 종종 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동수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박미영은 기분이 좋았어요. 시동생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동수의 말투와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고마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형수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편안하게 지내시네요. 저희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말할 때면 박미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인사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비교하거나 부담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박미영은 그런 미묘한 변화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시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20년간 계속되었어요. 박미영은 자신이 훌륭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시부모님도 박미영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본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박미영이 시댁에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정확히 3개월 후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살림을 차리고 직장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거든요.
첫 번째 용돈을 드린 날을 박미영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2003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연두빛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이었거든요. 박미영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재료들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같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나하나 간을 맞춰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보, 처음 드리는 용돈인데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박미영이 남편 최동훈에게 물어봤을 때 동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박미영은 당시 월급의 4분의 1 정도인 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서 새 지폐로 바꿔와서 깨끗한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예쁜 글씨로 시부모님께라고 적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박미영이 봉투를 건네드리자 손을 저으며 극구 사양하셨거든요. 아이고, 미영아, 이런 건 왜 가져왔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놀란 표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박미영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주셨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히는 걸 박미영은 보았거든요. 미영아,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었을 때 박미영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박미영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시댁 방문의 날로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반드시 시댁에 가서 안부를 여쭙고 용돈을 드리는 게 박미영의 원칙이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아파도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박미영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고 일요일 아침에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나 남색 정장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서 핀으로 고정했어요. 반찬은 항상 5가지 이상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멸치볶음과 콩나물 무침은 빠뜨린 적이 없었고 계절에 따라 나물이나 김치 종류를 바꿔가며 가져갔어요. 용기도 예쁜 걸로 골라서 담고 뚜껑에는 언제 만든 건지 작은 스티커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박미영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님,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박미영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이고, 미영아, 너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왔네. 고생했어. 박미영이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감탄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와, 이게 뭐야? 멸치볶음인가? 색깔이 정말 예쁘네. 미영이가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시아버지께서도 박미영이 올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시지만 박미영을 보는 눈빛이 늘 따뜻했거든요. 미영아, 고생 많이 했어. 앉아서 쉬어.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미영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용돈을 드릴 때는
항상 정중한 의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시부모님이 함께 앉아 계실 때 두 손으로 봉투를 정중하게 건네드렸어요. 시어머님, 시아버지, 이번 달 용돈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처음 몇 년간은 시어머니께서 정말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받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미영아, 이런 걸 왜 계속 가져오니?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하지만 박미영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어머님, 전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 식구들과 박미영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박미영을 마치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아버지께서도 박미영이 오는 날을 기다리셨어요. 미영아, 요즘 직장은 어때? 힘들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박미영의 건강과 직장 생활을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미영은 감동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동생 최동수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동수는 박미영보다 3살 어렸는데 형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덕분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동수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박미영은 정말 뿌듯했어요. 시동생까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동수의 아내도 박미영을 좋아했어요. 가끔 시댁에서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박미영의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었거든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니처럼 요리를 잘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몇 년간 계속되었어요. 박미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박미영을 환영해주고 고마워해주니까 자신이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박미영이 승진할 때마다 시댁 식구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주임에서 대리로 승진했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시아버지께서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도 주셨어요. 미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미영은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미영이 용돈을 늘려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시 70만 원으로 늘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미영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해. 너희도 돈 쓸 데가 많을 텐데. 하지만 박미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더 여유로워진 만큼 시부모님께도 더 편안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박미영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박미영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박미영의 효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동네 이웃들도 박미영을 칭찬했어요. 미영 씨 정말 훌륭해.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미영은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최동훈도 처음 몇 년간은 박미영의 이런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주 아내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 매달 용돈도 드리고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동훈의 친구들도 박미영을 부러워했어요. 동훈아, 너 정말 복 받았다. 그런 아내 어디서 또 찾아?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박미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하지만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본인은 그때 그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작은 변화들을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거든요.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시동생 최동수의 미묘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수가 박미영을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고마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박미영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박미영이 평소와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 최동수의 태도가 예전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박미영을 보면 밝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날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동수의 인사는 여전했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리고 박미영이 준비해온 반찬들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감탄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거든요. 박미영은 처음에 동수가 무슨 일로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싶었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동수의 태도는 계속 어색했어요. 심지어는 박미영이 용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표정을 짓기도 했거든요. 마치 뭔가 불편한 걸 보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동수야, 요즘 장사는 어때? 힘들지 않고? 박미영이 친근하게 물어봤을 때 동수의 대답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래요. 먹고 살만은 해요. 예전 같으면 장사가 잘 되고 있다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줬는데 요즘은 대답이 정말 건성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의 미묘한 변화였어요. 여전히 박미영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고마워하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박미영이 용돈을 드릴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정말 고맙다며 두 손으로 꼭 잡고 감사 인사를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받기만 하시고 빨리 서랍에 넣어두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손을 흔드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미영이가 뭘 잘못했겠어? 괜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미영이 질문을 던진 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았거든요.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시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원래도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셨지만 최근 몇 달간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박미영이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끄덕이시고 평소에는 박미영의 직장 생활이나 건강을 물어보시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박미영이 용돈을 드릴 때도 시아버지는 그냥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고맙다, 미영아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박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시아버지는 잠깐 박미영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박미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번째로 이상한 건 남편 최동훈의 반응이었어요. 박미영이 시댁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동훈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여보, 요즘 시댁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다들 예전 같지 않더라고. 박미영이 이렇게 말했을 때 동훈은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거든요. 그래? 별일 없을걸. 미영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동훈의 이런 반응이 박미영에게는 더욱 의외였어요. 평소라면 시댁 일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물어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시어머님도 뭔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동수도 예전 같지 않고 박미영이 계속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동우는 더욱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훈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박미영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5번째로 이상했던 건 시댁 근처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었어요. 박미영이 시댁에 갈 때 버스에서 내려서 시댁까지 가는 길에 작은 상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얼굴을 익혔거든요. 아, 최 씨 댁 며느리분 아니에요? 항상 정성스럽게 오시더니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인사하며 박미영을 반겨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분들의 시선이 좀 이상해졌어요. 마치 박미영을 동정하는 듯한, 안쓰럽게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며느리분, 참 안 됐어요. 한 번은 박미영이 지나가면서 상점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박미영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박미영은 그 상점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6번째 이상한 점은 시댁집 분위기 자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박미영이 가면 집 전체가 밝고 활기찼는데 요즘은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분위기였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박미영이 있을 때도 서로 말을 별로 안 하시고 가끔 눈빛으로만 무언가를 주고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박미영이 용돈을 드리고 난 후에는 더욱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에는 용돈을 받으신 후에 시부모님께서 박미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7번째로 의심스러웠던 건 시동생 동수의 경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전에 동수는 자신의 중국집이 잘 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야기가 쑥 끊어졌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된다, 경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정말 장사 안 돼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동수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안쓰러운 듯 바라보시곤 했어요. 그런데 박미영이 보기에는 동수의 이런 하소연이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았거든요. 8번째 이상한 점은 박미영이 가져오는 반찬들에 대한 반응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하나하나 다 칭찬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더라고요. 박미영이 정성스럽게 만든 멸치볶음이나 콩나물 무침을 보시면서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박미영이 새로운 요리를 가져가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이건 새로 만들어 본 건데 어떠세요? 박미영이 이렇게 물어봐도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고맙다라고만 하시고 말았어요.
9번째로 느꼈던 변화는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의 길이었어요. 예전에는 박미영이 가면 최소 두어 시간은 머물면서 시부모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1시간도 안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먼저 피곤하겠으니 들어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어색해서 박미영이 먼저 일어서게 되거나 어떤 경우든 예전처럼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박미영이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였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누군가와 전화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이번 달도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영이가 또 가져다 줬어.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박미영은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박미영이 가져다 주는 용돈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아, 아니야. 그냥 옆집 아줌마하고 잠깐. 하지만 시어머니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박미영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온 시댁에서 갑자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미영은 절친한 친구 이정숙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요즘 시댁 분위기가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숙도 박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미영아, 그게 정말이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20년간 그렇게 지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박미영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시댁 식구들에게 누가 될까봐 섣불리 행동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박미영은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시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댁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박미영이 한 일은 시댁 근처 상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항상 지나치기만 했던 곳들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사장님, 저 최 씨 댁 며느리인데요. 혹시 저희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세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슈퍼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분. 참 안 됐어요. 그런 것도 모르시고 계속.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영이 다급하게 물어보자 사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수 씨 말이에요. 도박을 해서 빚이 많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박미영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동생 동수가 도박을? 그리고 빚이 있다고? 혹시 얼마나 많이 빚이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다고 하던데요. 몇 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박미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휘청했어요. 몇 천만 원이라는 빚을 시부모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두 번째로 박미영이 한 일은 시동생의 중국집을 직접 가보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시댁에서만 동수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의 실제 생활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시동생의 중국집에 도착했을 때 박미영이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게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박미영이 옆 가게에 물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최 사장님요? 한 석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빚 때문에 임대료도 못 내고 말이에요. 박미영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동생이 석 달 전에 야반 도주했다고? 그런데 한 달 전에도, 지난달에도 시댁에서 만났는데, 혹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2, 3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빌려 쓰다가 감당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박미영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동생이 가게를 망하게 하고 도망간 상황에서 그 빚을 누가 대신 갚고 있는 건지 뻔했거든요. 세 번째로 박미영이 한 일은 남편 최동훈을 직접 추궁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동수가 가게 망하고 도망갔다는데 정말이야? 박미영이 이렇게 물어보자 동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응. 그래. 석 달 전에. 그럼 지금까지 시댁에서 만난 동수는 뭐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동훈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수가 빚 때문에 힘들어서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빚이 얼마나 되는데? 3,500만 원 정도. 박미영은 그 숫자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건지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드린 시댁 용돈이 전부 동수 빚 갚는 데 쓰인 거야? 동훈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박미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대답해. 내가 효도한다고 가져다 준 돈이 전부 동수 도박빚 갚는 데 쓰인 거 맞지? 미영아. 그게 맞냐고. 박미영의 목소리가 커지자 동훈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미안해. 그 순간 박미영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간 자신이 시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열심히 가져다 드린 돈이 전부 시동생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다니. 네 번째 충격은 남편이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을 때였어요. 여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동수 도박하고 빚진 거? 작년 봄부터. 작년 봄부터? 그럼 1년 넘게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동훈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박미영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만 바보로 만들었어? 미영아, 내가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박미영은 정말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다섯 번째로 박미영이 확인한 건 정확한 돈의 흐름이었어요. 20년간 자신이 들인 용돈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말로 동수의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 계산해 봤거든요.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동수의 빚이 3,500만 원이라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박미영이 남편에게 이 점을 추궁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동수가 한 번만 빚진 게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 번.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갚고 나서 또 빚지고
그렇게 반복됐어. 박미영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동생이 도박으로 빚을 지고 그걸 갚아주면 또 도박을 하고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들인 용돈이 전부 동수 도박 자금으로 쓰인 거네? 동훈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6번째로 박미영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였어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박미영을 돈 많이 버는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미영이가 돈을 잘 벌어서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내가 ATM기야? 박미영은 정말 분개했어요. 20년간 진심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는데 시댁에서는 자신을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7번째 충격은 시동생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였어요. 동수는 가게를 정리한 후에도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고 새로운 빚을 또 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수가 지금도 도박해.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대답해. 지금도 하고 있어? 가끔 박미영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아줬는데도 계속 도박을 한다니. 이런 사람을 위해서 20년간 희생했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8번째로 박미영을 절망하게 만든 건 앞으로의 상황이었어요. 동수의 도박 중독이 계속되는 한 시댁에서는 계속 박미영에게 용돈을 기대할 것이고 그 돈은 또다시 동수의 도박 자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 박미영이 남편에게 물어보자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동수가 정말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만둘 것 같아? 지금까지 몇 번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동훈의 표정을 보니 그도 동수가 도박을 그만둘 거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9번째로 박미영이 깨달은 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였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박미영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동수의 도박빚을 대신 갚게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감사 인사도,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도, 시동생의 고마운 표현도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목적은 박미영의 돈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미영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동우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박미영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용돈을 드리도록 방관했던 거예요. 여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당신도 공범이었던 거야? 미영아,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어머니가 뭐? 어머니 말이면 아내 속여도 된다는 거야? 동훈이 변명을 늘어놓을 때마다 박미영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미영은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친구 정숙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정숙도 정말 분개했어요. 미영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20년간 속인 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배신감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미영은 그때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미영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2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뢰,
자신의 효도에 대한 자부심, 행복했던 가족 관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박미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20년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지? 거울 속 박미영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고, 평소에 단정하던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박미영은 그동안 자신이 시댁에 들인 용돈을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공책의 연도별로, 달별로 정리해서 적어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결혼 첫 해부터 작년까지 총 1억 7천만 원. 박미영은 그 숫자를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1억 7천만 원이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 소중한 돈이 전부 시동생의 도박 빚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는데, 박미영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껴가며 살았는지 떠올려 봤어요. 옷도 비싼 걸 사지 않고, 외식도 자주 하지 않고, 여행도 제대로 가지 않으면서 시댁 용돈을 마련했거든요. 심지어는 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시댁만 챙겼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박미영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박 중독자인 시동생을 위해서 평생 돈을 갖다 바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박미영은 그 다음 주 일요일 평소와 같이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용돈 봉투가 아니라 단호한 결심을 가져갈 계획이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박미영은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단정하면서도 엄숙한 차림이었습니다. 반찬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시댁에 가는데 반찬은 안 가져가? 남편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미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필요 없어. 오늘은 할 말만 하고 올 거야. 동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박미영의 결심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제발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심하게 20년간 나를 속인 사람들한테 내가 심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박미영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은 박미영이 빈손으로 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깜짝 놀라셨거든요. 미영아, 오늘은 뭔가 다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박미영의 표정이 평소와 전혀 달랐거든요. 네, 오늘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박미영이 거실에 들어가자 시아버지께서도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시동생 동수도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들 계시네요. 좋아요.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미영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박미영을 바라봤거든요. 시어머님, 시아버지, 그리고 동수씨. 박미영은 일어서서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더 이상 시댁에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고
시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박미영을 바라봤어요. 동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지만 박미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박미영이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뭘 안다는 거야? 동수 씨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그 빚을 제가 드린 용돈으로 갚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20년간 제가 효도한다고 가져다 드린 돈이 전부 동수 씨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박미영의 이 말에 시동생 동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영아,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변명하려고 했지만 박미영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어머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다 확인했어요. 박미영은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20년간 들인 용돈이 총 1억 7천만 원입니다. 동수 씨 빚이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 갔을까요? 박미영의 정확한 계산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더 궁금한 건 동수 씨가 지금도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빚이 늘어날 텐데 그것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박미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20년간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하지만 박미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해주셨다고요? 저를 ATM기로 생각하시면서요? 제 진심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시면서요? 뭐? ATM기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맞아요. ATM기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 주는 기계로 본 거잖아요. 동수 씨 도박빚 갚을 돈이 필요하니까 며느리한테서 받아내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박미영의 직설적인 말에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어머님, 박미영이 큰 소리로 제지했어요. 배은망덕하다고요? 20년간 1억 7천만 원을 들인 며느리한테 배은망덕하다고 하세요?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한 것 말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박미영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방향으로 화살을 돌렸거든요. 동훈아, 내 아내 좀 봐라. 이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남편 동훈이 나타났어요. 동훈은 박미영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뭐? 내가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내 편이야? 어머니, 이건 편을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영이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자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동훈의 머리채를 움켜잡으며 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아들, 내가 장가를 잘못 들었구나. 이런 몰상식한 며느리를 어떻게 데려왔느냐. 동훈은 어머니의 손에 머리카락이 잡힌 채로도 박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어머님, 손 놓으세요. 박미영이 크게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이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동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수 빚은 누가 갚아? 너희들이 갚을 거야? 시어머니의 이 말에 박미영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동수의 빚을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동수 씨 빚은 동수 씨가 갚아야 해요.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뭐?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가족이요?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박미영과 시어머니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2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토해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소리치자 박미영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토해내라고요? 어머님이 사기 치신 거 아니에요? 초도 용돈이라고 하시면서 도박빚 갚는데 쓰신 거 아니에요? 사기라고? 시어머니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그리고 동훈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거든요. 내가 이런 년을 데려와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책임져. 내가 책임져. 그 순간 박미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거든요. 어머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오늘로 이 집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어요. 박미영의 선언에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박미영의 단호한 선언 이후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동훈의 머리채를 잡고 계셨지만 박미영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떨구셨고 시동생 동수는 아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연을 끊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소리를 지르셨지만 예전만큼 위압적이지는 않았어요. 박미영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오히려 당황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용돈도 안 드릴 거고 명절에도 안 올 거예요. 박미영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 손에 힘이 빠지시며 동훈의 머리를 놓으셨어요. 동훈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박미영 곁으로 다가섰거든요. 미영아, 여보도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저 편에 설 건지. 박미영이 남편에게 던진 이 말에 동훈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힌 듯 박미영의 손을 잡았거든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서도 박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자신 편을 들어주는 건 다행이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미영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정말 작고 떨렸어요. 박미영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니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했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순간 박미영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시아버지만큼은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미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동수 때문에 정신을 잃었구나. 시아버지께서 시동생 동수를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동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동수야, 내가 형수님한테 사과해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동수의 얼굴에는 정말 후회스러운 표정이 가득했거든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미영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동수 씨,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아껴가며 모은 돈인지 아세요? 박미영의 말에 동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빚이 늘어날 텐데 그것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동수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시아버지께서 대신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동수는 이제 정말 그만둘 거야. 내가 책임지고 치료받게 할 거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매번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또 시작하는 걸 반복했잖아요. 박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동수의 도박 중독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미영은 정말로 시댁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번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받지 않았고, 시댁에도 가지 않았거든요. 2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원래 방문을 처음으로 그만둔 거였어요. 남편 동훈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미영아,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고 계셔. 여보, 어머니가 후회하신다고요? 정말로요? 박미영이 되묻자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박미영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께서 진짜 후회하신다면 동수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을 거예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동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동수의 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박미영이 다시 용돈을 가져다 주기만 바라고 계셨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박미영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끊어지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박미영이 금방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20년간 그렇게 효성스럽던 며느리가 정말로 등을 돌릴 리 없다고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박미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박미영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건이 일어나고 석 달 후였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이 이제야 깨달았소? 미영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박미영이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다만 아내와 둘째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셨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미영이가 용서해 줄까? 글쎄,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시동생 동수는 박미영의 결단 이후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형,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동수가 동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거든요. 동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다. 형수님한테 정말 미안한 일 했다. 동훈도 동수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동생을 감싸기만 했는데, 이제는 동수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동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미영은 이런 변화들을 남편 동훈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댁과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동수가 정말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일자리도 구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박미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20년간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용돈을 들이지 않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매달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절약되니까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박미영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더 많이 드리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한 투자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수가 나 요리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 절친 이정숙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박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말 좋겠다. 미영이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안 썼잖아. 정숙도 박미영의 변화를 기뻐해줬어요. 그러게 말이야. 20년간 시댁 용돈 마련하느라 나한테는 정말 인색했던 것 같아. 박미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박미영은 또한 새로운 취미들도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느라 못했던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자유로운 일요일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 박미영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숙은 안타까워했어요. 미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20년간 일요일마다 시댁 가느라.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일요일이 이렇게 좋은 날인 줄 다시 알았어. 한편 시댁에서는 박미영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허전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박미영이 없는 일요일이 너무 적적하다고 하셨어요. 20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고 용돈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쓸쓸하셨거든요. 여보, 미영이가 보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박미영이 떠나고 6달 후였어요. 나도 그래. 미영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시아버지께서도 박미영이 그리우셨어요. 박미영이 올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느낄 수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영이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셨어요. 이제야 박미영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거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박미영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셨어요. 전화는 받지 않으니까 편지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거든요.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박미영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였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도 있었거든요. 박미영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거든요. 여보, 시어머니께서 편지 보내셨네. 박미영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동훈도 감동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쓰실 줄 몰랐어.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박미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미영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박미영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박미영이 제게 들려준 근황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박미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마련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박미영이 이렇게 말할 때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박미영은 지금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등산 동호회에 참여해서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거든요. 일요일에는 요리 학원에서 새로운 요리법들을 배우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도 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소홀히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댁 용돈 마련하느라 제 자신한테는 정말 인색했던 것 같아요. 박미영이 절약했던 매달 100만 원으로 지금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더 많은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도 늘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들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박미영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미영은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은 후 박미영은 3달 정도 고민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댁에 짧은 답장을 보냈거든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20년간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다시 쌓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박미영은 지금도 시댁에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대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남편과 함께 짧게 인사를 드리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용돈은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돈 문제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시동생 최동수는 정말로 변했다고 해요. 도박 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수 씨가 제게 직접 편지로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박미영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남편 최동훈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 몇 달간은 여보와 대화하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동훈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박미영 편에 서서 시댁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훈이 어머니에게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박미영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돌아오려면 우리가 먼저 완전히 변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박미영과 동훈의 관계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고 소통도 많아졌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박미영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말씀드려 보겠어요. 첫 번째 교훈은 진정한 효도는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미영처럼 많은 분들이 효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효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해요. 저를 이용하는 게 효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박미영의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두 번째 교훈은 가족 간에도 투명함과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일수록 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교훈은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박미영이 용돈을 끄는 건 시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시동생의 도박 중독을 더 이상 방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돈을 줬다면 동수 씨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끊었기 때문에 동수 씨가 정신을 차리고 치료를 받게 된 거죠. 네 번째 교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박미영은 20년간 자신보다 시댁을 우선시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저 자신한테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교훈은 늦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박미영이 48살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걸 보면서 정말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더 늦었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박미영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거나 일방적인 관계에 지쳐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박미영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박미영처럼 극단적으로 해결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이용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박미영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때 용기를 냈기 때문이에요. 만약 계속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제 마음은 정말 메마르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박미영처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에 계시다면 박미영처럼 용기 있게 자신을 지켜내시길 바라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